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특수경매를 가지고 쭉 강의를 했었는데, 한 3개월 전에 우리 대전에서 오신 분이 이제 한번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강의를 한 개 들으면은 참 이 특수경매 몰랐던 걸 배우는 건 참 많아서 좋긴 하는데요. 정리가 잘 안 되네 그러더라고.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이게 내가 뭔가 좀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했지 체계적으로 알아듣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지 못했구나 싶어가지고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소리 듣고 몇 개월 동안에 제가 여태까지 알았던 한 20여 년간 특수경매를 하면서 경험했던 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고 이거를 제가 출판사에다가 원고를 넘기지 않고 그냥 제가 지금 그 그러니까 인쇄하는 데다가 50건만 찍어달라고 그랬습니다. 50건만 찍어달라 했더니 한 2,000부를 찍으면은 한 10,000원이 되는데 50건만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한 권당 한 4만원꼴이 39,100백 원이 먹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이번에 50건을 뽑아가지고 찍어가지고 우리 수강생들하고 다 강의 한번 해보고 또 보관했으면 고쳐가지고 이제 나중에 한 내년쯤에는 정규 책으로 이제 출판사에서 발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오늘 이거는 제가 그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를 전부 다 좀 추려서 여기다 집어넣고 오늘이 첫 강의를 해보는 거거든요. 혹시 조금 그 강의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혹시 강의 중에 더듬어도 조금 이해를 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자, 제일 먼저 파트 1 해갖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경매에 이미 한 3, 4년, 4, 5년 이상을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거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 그 기초에서 특수경매로 넘어가면서 알아야 될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오늘 정리를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그 내용을 좀 설명하는 거고 다음 수업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서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경매를 알아야 특수경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경매가 무엇인가 이거 잡아놓은 겁니다. 제가 경매란 여기 보시면 경매란 자 경매란 무엇인가 이렇게 됐는데 채권자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게끔 되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기게끔 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자기의 변제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법원에다 의뢰해서 경매를 집어넣어서 변제받을 돈을 가져가게끔 하는 것이 그게 부동산 경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매의 유형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둘로 나뉘어집니다. 임의경매는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에 설정을 하면서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만약에 갚지 않으면은 따로 판결문 없이 그 사람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집어넣어서 내 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설정이 돼 있을 때는 따로 판결문 받을 거 없이 제가 경매를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사장님한테다가 1,000만 원을 빌려드리면서 사장님 부동산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사실은 다 갚았다 이런 얘기예요. 500만 원 갚고 또 500만 원 그래서 다 갚았습니다. 갚았는데 내가 잘못해갖고 제가 500만 원 갚았지만 이자 50만 원 덜 갚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내가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사장님께 경매를
설정은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경매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받아주면서 사장님한테 연락이 가거든요. 그럼 사장님이 연락 갔을 때 그때 이의 신청, 나 이렇게 해서 각보고 이렇게 했다 하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경매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설정이 돼 있을 때는 뭐 따로 허락 받을 거 없이 무조건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에 뭐 차용증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부동산을 등기를 해놓는 게 있고 모두 다 좋은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이 설정입니다. 그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려고 할 때는 설정을 하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제경매는 내가 설정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드린 겁니다.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다 보니까 제가 판사님한테 저 사람이 내 돈을 안 갚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집행본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집행본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부동산을 찾아서 강제로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의경매는 처음부터 설정이 돼 있었던 거고 강제경매는 설정이 안 돼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의경매는 제가 경매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신청했더니 우리 수강자한테 제가 경매를 나온 거를 가지고 추천을 했더니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낙찰 받았고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낙찰 허가가 났어. 그러니까 와서 우리 수강자한테 얘기해. 저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아파트 반 가격에 낙찰 받았습니다. 이 신청도 지났고 낙찰 허가 다 났습니다. 오늘 술 한잔 쏟게 모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 가서 술 먹고 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돈 갚아서 취하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임의경매는 잔금을 내야지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5억을 받으려고 설정을 해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권리분석 때 뭐가 잘못돼가지고 임차인이 이제 감정평가사가 갔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닌데 대항력 임차인인 거로 잘못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5억을 받아야 되는데 낙찰 받으니까 1억밖에 낙찰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1억에 배당을 1억밖에 못 받게 생겼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이 취하를 원할 때 돈을 갚아준 것이 아니라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이 취하를 원할 때는 낙찰자에게 취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낙찰 받기 전에는 돈 갚으면 강제경매든지 임의경매든지 다 취하가 됩니다. 근데 임의경매는 잔금 내기 전에 빚을 갚으면 취하가 됩니다. 그런데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로 집어넣은 사람이 취하를 원할 때는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강제경매는 낙찰자가 있기 전에 빚을 갚아버리면 취하가 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빚을 갚으면은 그때는 낙찰자에게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의 차이는 자 머릿속에다 넣고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임의경매는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이 취하를 원할 때는 취하 동의서가 낙찰자에게 취하 동의서가 필요하다. 강제경매는 빚을 갚아도 낙찰자에게 취하 동의서가 필요하다. 강제경매든지 임의경매든지 낙찰을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돈을 갚으면 취하는 됩니다. 문제는 낙찰 받은 다음에 취하시킬 때가 문제가 됩니다. 경매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물, 공작물, 그 위에 있는 물건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이 아니더라도 그 위에 뭐가 있을 땐 그거 자체를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가 있어도 부동산이고, 나무가 있어도 부동산입니다. 그걸 보고 부동산이라고 올린 경매는, 부동산 경매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을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 위에 건물을 짓다 말고 바닥 콘크리트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바닥 콘크리트라고 해도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이 그 바닥 콘크리트가 그 채무자라는 것을 입증만 하면은 그 아직 건물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도 그것도 같이 부동산으로 보고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이, 그 건물도 건축물 관장이 없고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 건물도, 등기가 없는 건물, 건축물 관장이 없는 건물도 같이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그 건물도 같이 경매를 집어넣어 달라고 하면은 신청해 주는 거고, 채권자가 그걸 신청하지 않고 땅만 경매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땅만 경매로 되는 건데,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뒷담한 건물도 같이 경매로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지금 그 뒷담한 건물이 경매로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채무자라는 주인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채무자라는 주인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경매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부동산이 땅만 경매로 나오고 건물은 매각죄입니다. 건물은 매각죄인데 어느 정도 건물의 형태가 갖춰졌는데 건물에 등기부 등본이 없고 건축물 관리장 준공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않았을 때도 그것이 채무자의 부동산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그 건물을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해서 그 건물만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동산이 채무자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채무자라고 입증이 되어야 되면, 자, 우리가 보면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채무자로 입증이 되려고 그러면은 주인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주인이야. 말로 갖고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뒷담한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없죠.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건축주라고 만들어진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하고 등기를 해서 그걸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준공을 낳지 않았다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이 주인인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인은 맞는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할 때는 제3자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내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인이란 근거가 없죠. 그런 경우는 그거는 경매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서류적으로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채무자가 그 주인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도 가끔 가다가 경매로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제 포함이 되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땅 주인이고 내가 거기다가 건물을 무허가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내가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이 땅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와서 봤더니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 누구 거냐 했더니 제 겁니다.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돈을 빌려준 데서는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로 지분해서 그 돈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수를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게끔 되면은 가격을 경매로 나올 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이 돈을 갚지 않아서 저 건물이 당신 건데 당신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가 경매를 집어넣을 때 땅을 경매로 집어넣을 때 그 토지에 있는 지상 건물도 내가 주인으로서 같이 경매로 집어넣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것을 각서를 쓰고 돈을 빌렸다고 할 때는 그거를 제출하게끔 되면 그 무허가 건물도 같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무허가 건물은 실질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고 무허가 건물이 그 사람이 주인한 걸 알아도 경매, 그 건물만은 경매를 받아주지 않는다. 전세 내도 안 돼요? 안 되게끔 그거는 객관적으로 주인이라는 것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경매는 받아주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 지분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공유 지분으로 내가 부동산을 어떤 아파트를 4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어도 그것도 등기부등본에 올릴 수도 있고 그것도 경매로 지분을 수도 있습니다. 땅과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건물과 땅이 대한민국엔 등기부등본에 별도로 돼 있죠. 별도로 돼서 내가 땅만 지분으로 갖고 있어도 등기부등본에 올리고 그것만 경매로 지분을 수도 있고 건물을 내가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경매로 지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기부등본이 건물과 토지로 따로 되어 있는 건 따로 되지만은 우리가 집합권 보는 경우에는 건물과 땅이 같이 하나로 되어 있죠. 등기부등본이. 그럴 때는 별도로 되지 않고 그 건물 하나를 쭉 점점 땅의 지분은 같이 따로 오게끔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는 구분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땅은 같이 갖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분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주도에 타운하우스 같은 것이 지어져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보니까 건축법상 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타운하우스의 땅이 뭐 500평, 500평, 700평, 700평에다가 도로 보면 도로와 연결을 시켜서 한꺼번에 집을 뭐 7동이든지 9동을 지어놓고 땅은 지분으로 갖고 있고 건물은 구분소에서 갖고 있을 때 그것도 지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것이 있죠. 다가구 주택은 한 사람이 주인이고 방이 뭐 4개, 5개 있을 수도 있는데 감정사가 그 중에 한 층의 경매가 나와서 가서 봤더니 여기는 층별로 주인이 따로 있어서 지분으로 갖고 있는데 구분해서 소유를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다 도지와 건물을 4분의 1을 갖고 있는 거예요. 4분의 1을 갖고 있는데 감정가사가 봤더니 누구는 1층, 누구는 2층, 누구는 3층, 누구는 4층 해서 자기네들끼리 구분 소유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게끔 되면 그 지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분 소유인 겁니다. 민법 269조에 의해서 부동산의 지분을 가진 사람은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분할을 요구하면은
민법 269조에 의해서 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해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인데 협의가 되지 않고 분할하기가 어렵고 또 분할했을 때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경매를 명한다는 얘기는 팔아서 현금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분할이 안 되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무조건 분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토지 개발 시간에 제가 부동산을 분할하는 법이 한 5개, 6개 있거든요. 그러면 자르는 걸 가위 갖고 잘라요? 톱으로 잘라? 뭘로 잘라요? 아니, 자르는 건 많단 말이에요. 가위도 있고, 톱도 있고, 칼도 있고, 작두도 있고. 즉, 다른 자르는 법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위법으로 자르다가 안 잘리면 톱법으로 자르고, 톱법으로 안 자르면 작두법으로 갖고 자른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부동산 못 자르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자를 수 있는 법이 이 법을 갖고 안 되면 다른 법을 이용해서 분할할 수 있다는 이렇게 그렇게 하든지 다 분할이 안 될 때는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금으로 분할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주택물건에 많이 하게끔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면은 점유를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집과 땅이 있는 거를 4분의 1 지분을 내가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점유를 못하죠. 그럼 돈은 내가 내고 내 이름으로 4분의 1 등기 부등본은 냈지만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이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현재 언제든지 지분권자는 4명이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지만은 1명이든지 2명이든지 간에 그 지분권자 중에서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겠죠.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인으로 하는 사람에게 내 지분을 사십시오 하는 겁니다. 내가 점유를 안 하고 네가 내 지분을 사라. 그럼 그 사람이 안 산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내 점유권을 찾아오지는 못하지만은 네가 내 지분을 사지 않으면 나는 네가 점유한 것을 뺏을 수는 있다 이겁니다. 네가 점유를 못하겠구만. 현재는 지금 주인으로 사고 지분을 갖고 있으면 전부 다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네가 내 지분을 산다면은 그거 합의로 끝나지만은 네가 내 지분을 사지 않는다면 내가 내 지분만큼 점유를 못하지만은 네가 대장 노릇하고 점유하고 있는 걸 내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그걸로 협상의 조건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게 뭐예요? 다 팔아서 모는 남자? 현금으로 남자. 그러면 그 사람도 점유를 못하고, 나도 점유를 못하고, 제3자가 점유하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점유가 아쉬울 때는 할 수 없이 내 지분을 사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분 경매의 기본입니다. 자, 라에 보면 여기 이번에는 뭐 하냐면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은 공장 및 광업재단법에 의해서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계 이런 거를 전부 다 매각에 같이 포함을 해서 경매를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아닌 기계와 공장에서 필요한 부정물도 다 같이 경매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장은 각 공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기계가 뭐 몇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 기계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몇천만 원이지만은 그 기계가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뭐예요? 고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매가 이렇게 공장인 경우에는 그 공장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입찰에 거의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그런 공장은 무슨 공장이다, 무슨 공장이고 무슨 기계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다가 그 공장을 거래를 하고 알던 사람이 그것이 경매로 나오게, 그런 것이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그 공장이나 기계나 이런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저걸 좀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장의 경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로서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에도 제가 내일 모레가 이번 주 금요일날 토요일날에 추천 물건을 가지고 강의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지금 강의할 거를 오늘 아침까지 제가 고른 게 한 15개 골랐는데 그 중에서 한 4개는 지금 공장을 골랐어요. 저는 이 공장과 창고가 앞으로 우리 투자하는 데 상당히 좀 유망 종목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드가 들어오면서 롯데가 중국에 들어갔다가 몇 천억 뜯기고 나왔죠. 우리는 롯데가 뜯기고 나왔다는 게 봉고르게 안 끝나지만은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거 보면 가슴이 뜨고 안 뜨고요. 깜짝 놀래 안 놀래? 놀랍니다. 나도 언제 여기 중국에 다 공장하고 뭐 몇천억 투자했다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나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하루아침에 나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태가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제가 제일 요새 공장과 창고를 제일 신경을 많이 쓴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에 예전에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수도권 정비법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경기도만 공장이든지 창고든지 무슨 학교든지 대학이든지 이런 것이 집중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른 지방에는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도권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공장이나 이런 학교나 이런 허가를 안 내줬었던 거예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내줬습니다.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삼성의 이재용이가 1년 반 살다가 나왔죠. 나오면서 바로 지금 용인에다가 반도체 공장 설립하죠. 예전 같을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절대로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SK도 있지, 그쪽에 들어와 있지 해가지고 지금 이 수도권이 있는 곳이 엄청나게 옛날하고 다르게 보면 엄청난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지금 추천하는 것이 수도권, 충청도 이북 쪽으로 공장이나 창고 같은 거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그러한 공장이나 창고가 상당히 많이 우리 부동산으로서는 그쪽이 지금만 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금 공장을 위해서 유심히 보고 고르는데 공장에 대한 내용을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것은 공장이 예를 들어서 40억의 감정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봤더니 20억까지 떨어졌더라고요. 20억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뭘 보냐면 감정평가를 봤더니 감정평가가 토지가 23억이야. 다시 말하면 토지가 23억이 거기에 건물이 있고 뭐 기기가 있는데 부동산이 공장이 땅 가격 감정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투자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장의 기계나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은 건물을 다 무시하고 땅의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떨어졌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한번 그거는 공장과 관계없이 땅으로 투자해도 될 것이다 해갖고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지금 추천을 하는 겁니다. 수목이 있습니다. 수목. 이제 우리 보면 땅을 낙찰해서 수목이 있는데 수목이 등기가 따로 수목 등기가 돼 있다고 할 때는 그럼 별도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낙찰받아도 그 수목에 관한 권리는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보면 감정평가사가 땅을
전, 답, 과설일 때 무슨 수목 있는 걸 포함, 불포함 이렇게 됐으면 포함했으면 포함되고 불포함됐으면 안 된 겁니다. 근데 포함이나 불포함되고 아무 소리 안 했다고 하더라도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농지를 임대를 해갖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될 때는 그것은 그 농지를 임대를 한 사람이 기간이 지금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농사를 짓는 건 그대로 우리 낙찰자가 있더라도 그건 그대로 나이벌 되고 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임대하는 사람도 없이 또 거기에 수목을 매각에 포함한다, 불포함한다는 얘기가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원의 판례를 보면 거기에 있는 그 수목도 포함돼서 사는 걸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수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제시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시외. 우리가 경매 권리 분석을 하려면 제시외라는 걸 많이 보죠. 제시외. 경매에서 제시외라는 것이 나오는 것은 경매가 나오는 것 자체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기 때문에 경매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는 걸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채무자에게 맞으니까. 그런데 채무자가 주인이라는 것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마당에 집이 있고 담장이 있고 대문이 있죠. 담장하고 대문이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건물은 철수라고 되어 있는데 담장하고 대문은 철수라는 것이 없죠. 그럴 때 제시에 담장, 대문 포함. 다시 말하면 빚진 사람의 물건이라는 것이 소유상으로는 없어도 본 건물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 했을 때 제시외라는 얘기는 채무자 거라는 것이 입증서류가 없어도 본 건물과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시외 포함, 제시의 매각 제외. 그러니까 본 건물과 별개로 본다. 감정평가사가. 그럴 때는 제시외 매각 제외. 어떤 때는 제시의 포함. 제시외라는 뜻은 채무자 거라는 증거는 없어도 채무자의 부동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시외 포함, 제시의 제외 이렇게 본다네. 제시외라는 뜻은 쉽게 얘기하면은 채무자의 이름 것하고 등재된 등기부등본은 없어도 제시외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당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제시의 매각 포함, 제시의 매각 제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시의 매각 포함, 불포함 아무것도 없는 게 있을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주물과 종물로 돼 있을 때는 아무 얘기가 없어도 포함이 된다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당에 장독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장독대가 등기부등본에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장독대는 주물에 포함되는 걸로 보잖아요. 그 집을 쓰는 사람이 그 장독대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장독대는 아무 얘기가 없어서 장독대는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별도로 땅이 있는데 뭐가 있어?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 컨테이너는 주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시의 컨테이너 매각 제외 이렇게 간다입니다. 이번에 4. 재단법인입니다. 우리가 재단법인은 돈을 가지고 만드는 법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돈이거든요. 재단법인은 학교법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료법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재단법인으로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돈을 갖고 설립한 거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목록이 전부 다 주무장관한테다가 허가를 받을 재단법인 허가를 받을 때 목록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단법인에서 부동산 하나 팔거나 하거나 할 때는 그 정관을 변경해야 되고 그 주무장관의 이걸 뺀다 한다는 걸 허락을 받아야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법인에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와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내가 낙찰을 받아도 내 이름으로 허가를 내지는 특기를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강원도 동해시에 가면 동해대학이라고 있었어요. 동해대학이 이제 중부 뭐 대학인가 모르는 이제 바뀌었고 요새는 폐교를 했더구만. 그 대학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바닷가에 펜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학에서. 펜션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재단법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학교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누가 그 펜션을 압류를 해서 경매를 집어넣는 겁니다. 가서 보면 기가 막히죠. 그 바닷가 바로 앞에. 길만 건너가면 그 해수욕장이니까. 거기에 펜션이다 보니까.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니까 덜컥 낙찰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게 학교법인으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어도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 못하고 뜯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의 주인일 때는 낙찰을 받아도 내 이름으로 등기 못한다는 것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뭐야? 학교법인. 그다음에 의료법인도 재단법인 의료법인이 있고 그냥 개인적 의료법인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예전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장례식장. 뭐라 그러죠? 우리? 이 가깝 도는 거 뭐죠? 낙골당. 낙골당이 그때 경매로 나왔었는데 그것도 재단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뭐 한 30억짜리가 1억, 2억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단법으로 돼 있을 때는 낙찰을 받아도 안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 보면은 원래 재단법인이 경매로 신청하게끔 되면은 그 법원에서 처음에 하락을 했다가 이게 재단법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 담당자가 그걸 잘 모를 때는 기각을 안 시키다 보니까 매번 3차, 4차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못 모르고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집행관이 아주 유능한 사람인 경우에는 벌써 한두 번쯤 들어갔을 때 이거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 자체를 기각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빨리 하지 않다 보면은 낙찰 받았고 난 다음에 돈을 뜯기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단법인 절대로 잊어먹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재단법인도 낙찰을 아예 못했을 때 낙찰을 받아도 그 재단법이라는 건 돈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슨 재단법을 만들 때 무슨 재산 무슨 재 다 보고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팔고 사거나 할 때는 정관을 바꿔야 돼. 그 재산 목록에 있는 거를. 그래서 바꿔가지고 장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뺏겼는데 그거를 그 뺏긴 그 학원에서 그거를 허가를 내주시다고 신청을 하겠느냐고요. 신청 자체도 안 하지. 자기가 팔고 싶을 때는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습니다. 허가를 해주십시오. 하면 그때는 팔 수가 있겠죠. 허가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경매로 뺏기는데 경매로 뺏기다 보니까 이거 경매로 뺏기니까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누가 그걸 자기가 허가해달라고 당장 그 허가 를 집어넣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법인은 어떻습니까? 종교부지도 뭐 상관이 없는데 재단법인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재단법인일 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교용지도 예를 들어서 종교재단에서 재단법인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의 물건이냐 아니냐를 구분해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단법인 중에서 경매로 나온 책 경험이 제일 많았던 것이 아까 학원의 재단이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의료법인도 가끔가다 한번 보고 아까 낙골당 한번 나온 거 보고. 경매 진행 방법과 절차 요약 이렇게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압류의 효력이 있다. 뭐 하게끔 되면 등기에 촉탁을 내면은 압류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행위는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근데 경매가 압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게 있어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네? 그건 유치권이 아니고 뭐냐면은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경매 기식 제외 이후에라도 배당 요구를 하게끔 되면 받아줍니다. 전입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지분을 가지고 돈 주택 같은 거,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거, 다세대 주택 갖고 대출해 줄 때는 방을 다 치워가지고 그 소액임차인의 경매 지분으로도 거기를 갖다가 세입자로 만들어놓은 그 돈을 배당을 주니까 은행에서 돈을 줄 때 그 방을 씌워가지고 소액임차인을 주는 금액은 빼고 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는 주택인 경우에 방이 몇 개인가를 봐서 방을 숫자를 빼고 대출해야 되는데 이거 뭐 60% 대출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매각 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정하고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배당을 줍니다.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강제 경매 기입 후에 들어왔을 때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준다는 얘기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난 다음에는 배당을 안 해줍니다. 또 배당을 하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또한 자 보십시오.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서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제가 경매를 시작한 지가 제가 50살에 시작을 해서 지금 70살이 약간 넘어갔으니까 한 20 몇 년을 했는데 20 몇 년 한 동안에 경매에 대한 법 자체가 몇 번 바뀌었어요. 초창기에 제가 한 10한 몇 년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가 경매를 나왔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는 3억인데 전세가 1억 5천이 들어가 있으니까 1억 5천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다 보니까 그게 한 1억 정도로 떨어집니다. 1억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럼 1억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한 1억 3천 정도의 낙찰을 받으면 1억 3천, 1억 4천 낙찰 받으면 거의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물어줄 거 하고 따지면은 등기 이전 비용하고 취등록세 뭐 하고 내게끔 되면 거의 95%까지 되는 선으로 입찰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겁니다. 낙찰 받았죠? 일주일 있으면 낙찰허가 나죠? 거기 가서 세입자한테다가 얼마의 전세 드셨습니까? 예, 1억 5천 들으셨습니까? 이렇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제가 5천을 드릴 테니까 가셔서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대항력으로 행사하지 말고 배당 요구 하십시오.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쌍칼잡이라고 그랬어요. 대항력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법으로서 배당 요구도 할 수 있죠. 처음에 배당 요구 안 했단 말이에요. 배당 요구 안 한 것만 골라서 우리가 낙찰을 받아요. 낙찰 받고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1억 5천 전세인데 내가 5천 줄 테니까 배당 요구해라. 그럼 그 사람은 1억 5천에 전세 들어오고 내가 5천 주죠? 배당 받은 법으로서 1억 5천 받죠? 그럼 1억 5천 주고 전세 들어왔다 나갈 때는 2억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제안했는데 그 사람 식당을 좋다 그래요. 좋다 그러죠? 오케이. 그러고 가서 그 사람은 어떤다?
배당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가져가야 될 걸 배당으로 가져가니까 은행이 돈 뜯기는 거예요. 은행에서 2억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으로 뺏겨버리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 밖에 모으니까 은행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어주가의 95%에 들어가도 돈이 남는 거예요. 왜? 1억 5천을 싸게 해갖고 5천만 원 주고 1억을 우리가 그냥 배당으로 가져가 버리니까. 근데 실제로 은행에서 그렇게 예전에는 손해가 많이 났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일단은 배당 요구 중기를 정해놓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쌍칼제비인데 예전에는 쌍칼을 다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배당 요구 종일까지 오른쪽 칼을 쓸 건지 왼쪽 칼을 쓸 건지 결정해라. 그리고 못 바꾼다. 이게 생긴 겁니다. 그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이 법을 이걸 보고 제가 웃었어요. 매각 물건 명세 및 현장 조사를 매각 길 일주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하며 지금은 경매가 워낙에 유행이 되다 보니까 비드 옥션, 굿 옥션, 무슨 옥션 뭐 태인 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데서 우리가 경매 정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게 경매를 배울 때는 지지 옥션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보지 않고 인쇄된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어떻게 했든 우편으면 그거 받아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려고 그러면은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권리 분석을 자세히 보려면 일주일 전에 경매회의 그 민원실에 가면 이번에 일주일 후에 경매 물건을 하는 거를 내놔요. 그럼 그때 가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날 10시에 이제 입찰을 시작해서 11시에 이제 입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9시쯤 가면은 그때 전부,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이만큼 두꺼운 걸 다 내놓고 입찰되기 1시간, 2시간 전에 가면 요약분만 내놓아요. 내가 지금 내가 웃은 게 왜 웃냐면은 아파트가 그냥 64%까지 떨어지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다 입찰을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까봐 일찌감치 가서 그 매각 물건 명세서 보는 거를 내가 붙들고 있어갖고 다른 사람 못 보게 하는 거야. 내가 보고 있으니까 맨날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원래는 신고만 보고 임차인이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딱 보면 되는 건데 그 못 보게 하려고 내가 붙들고 계속 보는 척하고 다른 사람 못 보게 하는 거야. 그 물건.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보면. 그때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그 물건을 그 지지 옥션이라는 데서 몇 개 뽑아가지고 프린트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지금은 이 일반적으로 이 가서 보게끔 되면은 아르바이트생이 일주일 전에 내놓는 걸 가져가서 이렇게 연필같이 생긴 스캐너 있잖아요. 스캐너를 그 내용을 딱 스캔해가지고 그거를 스피드 옥션 본사로 보내요. 보내면 그걸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권리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스피드 옥션이든지 굿 옥션이든지 지지 옥션이든지 월급 받는 사람들이죠. 그걸 하는데 뭐 월급 받다가 그만둘 수 있죠. 그 실력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가다 제가 보면은 그럼 왜 권리 분석을 이렇게 했을까 하고 틀린 권리 분석이 나옵니다. 반드시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다 보면 이상하거든?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연락을 해. 내가 안 하는데 나는 이제 스피드 옥션을 보고 있는데 나한테 다른 안 사람 뭐 굿 옥션 보는 사람이 있다면 야 그 굿 옥션 잠깐만 좀 가르쳐줘. 나 한번 보고 해. 그래갖고 굿 옥션을 들어가 보고 다른 옥션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이 이거 권리 분석 잘못했구나 틀렸구나 한글 내가 잡아내야 되니까 무조건 그 스피드 옥션 굿 옥션이 어디서 권리 분석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100% 믿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경매하기가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그 집 하나 찾고 못 찾으면은 지적도 보고 찾아가지고 하루 갔다 오면 하루 다 걸려요. 지적도 사야 되고. 제가 경매 학원에다가 한 600만 원어치 전국의 지도를 큰 걸로 최신판으로 다 사서. 근데
어느 날 인턴으로 다 뛰면서 인터넷 다 찾으면서 내가 그 책백 한 600만 원을 주고 산 거를 내가 고물상에다 버릴 때 내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이 느낌이 드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편하게 되는데 옛날은 그랬잖아요. 하루에 오전에 답사 한 개 안 찾았어요. 찾는 것도 무지하게 어려웠었어. 지금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 뭐가 있어요. 주소 가지고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더 화딱지가 나는 거는 번지수 보고 찾아갔는데 문패는 저기 도로명 주소로 돼 있는 거야. 이제 갔는데 그 번지수가 없으니까 내가 제대로 찾아온 건지 안 찾아온 건지 그 주소도 모르겠는 거야. 그 당시 그랬었어요. 제가 이거 한데 지금 보면 매각 물건 명세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꼭 들고 싶은데 고집에서 그걸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법무사한테 연락을 해서 한 10만 원 보내주고 뭐뭐 보내달라 그러면 그 일주일 전에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에 가갖고 그 담당자가 어떻게 얘기해서 따로 그걸 뽑아내서 싹 뽑아갖고 복사해서 가르쳐주고 그랬었어요. 그런 경우죠 옛날에는. 지금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 해서 뭐 스피독션 구독션 뭐 다 해서 다 만들어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은 권리 분석이 너무나 편안한 거죠. 예전에 우리 수강생이 대학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그래서 가서 물어보라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날짜를 그쪽 보고 나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좀 써달라 그랬더니 써줬어요 날짜를. 근데 그 담당 공무원이 착각을 해갖고 날짜를 그 연도를 잘못 써줬어. 그러는 바람에 대학력이 없는 걸로 해서 입찰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대학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그 몇천만 원 띄게 생겼어갖고 그때 그분이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물어내라고 했는데 판결은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이 거기까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게 잘못하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물어주려는 건 안 된다 해갖고 그때 그 여자분이 그 입찰 보증 그 몇십만 원 그냥 띄고 손에 붙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잘 모르겠던 분은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교수님 제가 이 동네에 사는 동네인데 진짜 좋은 게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는데요. 봤더니 이게 내일 아침이에요. 근데 내가 전입을 하긴 못했거든요.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요. 그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 말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보낸 서류를 보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봤더니 감정평가사하고 다르면은 이의 신청하면 들어가라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해서 나는 들어갔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이렇게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불허가 내달라. 그럼 불허가 내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명세서밖에 안 된다고 이게 이제 그 세입자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지금은 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확인 못하고 뭐 하고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입찰 들어가 놓고 감정평가사가 거기 전입자가 누가 있던 게 확인이 됐는데 만약에 거기에 괜찮았었는데 거기에 감정평가사가 본 거에 없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거 갖고 바로 이의 신청해서 불허가 신청하면 된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그 내용이 틀리면은 불허가 신청하면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우리가 낙찰 받고 나면 일주일에 허가 불허가 나잖아요. 내가 그 안에 조사해봐갖고 내가 생각하고 뭐 다른 게 있었는데 그냥 내가 높게 써서 들어가서 불허가 신청하면 안 되겠지만은 서류를 핑계를 잡아가지고 뭐 잘못됐지 않느냐 불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불허가 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명세서만 아니 이렇게 내요. 이렇게도 나는 보면 우리 수강생이 낙찰이 너무 높게 들어간 거야. 이거 불어가지고 어떻게 낼 수 없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돈 얼마 줄 테니까 그 좀 어떻게 좀 불어갈 겸 내달라 그러면 어떻게 연락이 가서 담당자가
뭔가를 잘못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불허가를 내서 내주기도 하는 것이 예전에는 있었죠. 지금은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많이 지금 아주 이 경매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정화가 됐어요. 정말 한 10년 전, 15년 전에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베리도 다 많아요. 일부러 저기 뭐야, 그 10,000원을 들러놓고 둘이 들어가요. 따로따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미리 다 얘기해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등하고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때는 10,000원이 적어도 돈 다 있는 걸로 해서 그냥 낙찰을 하는 걸로 하고, 조금 이등하고 차이가 나서 뭐 한다 그러면, 10,000원이 부족하네요. 저거 됐습니다 하고 2등으로 받아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제가 보면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니,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정화가 됐다고 봐야 돼요. 법도 많이 바뀌고, 그거 못하게끔 개정도 하고. 지금도 뭐도 있냐면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보면. 낙찰은 받아야 되겠는데 돈이 부족한 거야. 투자할 돈만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었는 건데.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이 실거래가 하기 전에는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 매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앞에 한 개월 만에 공시지가가 바뀌지 않죠. 왜 양도소득세 되는 거죠?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입자가 있는 걸 낙찰 받아요. 낙찰 받아놓고 세입자를 만나갖고 이의 신청하라 그래요. 그럼 세입자가 이의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그 판결이 이의 신청한 것이 판결이 끝날 때까지 잔금 내라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10%만 내놓고 낙찰 받아놓고 잔금 내라 때 이의 신청하고 이의 신청하게끔 되면 항고하고 나가면 8, 9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10%만 내놓고 8, 9개월이 걸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판결이 다 나고 이겼다고 될 때쯤 돼서 이겼다 하면은 이제 그때 잔금 내는 거야. 그럼 그때는 이미 아파트가 올라갈 때니까 한 8, 9개월 끊으면서 가격이 한 10%가 올라가 있는 거야. 내가 낙찰받을 때. 그러니까 기다리지도 않고 잔금만 내놓고서 1년 끌어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냥 낙찰받고 등기자로 바로 팔고 나오는 거야. 그게 다 들고 다녔었다니까. 그것도 지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의 신청하려면 그 사람도 10% 겁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지면은 10% 뜁니다. 그런 짓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 얘기들인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많이 정화가 돼서 이제는 아주 경매계가 거의, 내가 보기엔 거의 깨끗해졌어요. 장난을 선수하냐 선수 할아버지라도 장난치기 어렵게끔 법도 개정됐고 싹 바꿔줬다는 부분인데. 매각 허가의 결정, 일주일 이내에 허가를 내면은 허가가 나든지 불허가를 나든지 하게끔 되죠. 그 다음에 이의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 기간에 아까 이의하게끔 되면 그에 소송을 하게끔 10% 걸고 소송을 하면 그 소송할 때까지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 이내는 허가, 불허가가 났죠. 불허가가 났다가 다시 재경매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재경매가 시작이 될 때 감정가로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경매를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낙찰자가 잘못해서 불허가 났을 때는 먼저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진 가격. 예를 들어서 70%까지 떨어졌는데 누가 낙찰받는데 불허가 났다. 그러면 70%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낙찰자가 실수를 해서 재경매로 나온 거는 이거는 먼저 사람이 입찰보증금을 띄웠구나. 신금으로 새로 시작할 때는 이거는 먼저 낙찰받은 사람이 입찰보증금 받아갖고 경매계에서 잘못해서 재경매가 나온 거구나. 자, 우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가지고 불허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우에 보면은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경우는 행정소송을 하는 게 많죠.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행정소송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경매를 집어넣은 거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야 되는 것이 있어. 언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야 되는 데가 언제입니까? 1973년도 1월 1일이 집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현재 농지 계획 때의 농지고,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가 아니고, 농지 계획법 때의 농지는 건물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있다 보니까 농지증을 안 해줬다 이런 겁니다. 안 해주다 보니까 내가 행정소송을 했어요. 행정소송을 해서 한 3개월, 4, 5개월 해갖고 농지증 해주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받아갖고 제가 농지증 해주라고 법원에다 제출했더니 응, 알았어 하고서는 불허가를 내준 겁니다. 또 불허가를 낸 거예요. 농지증 해줬는데 왜 불허가냐 그랬더니, 아, 이거는 처음서부터 경매를 진행할 때 농지증이 필요하지 않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증 필요 없는 걸로 경매를 진행해야 되는데, 농지증이 필요 없는 농지를 농지증 필요한 걸로 경매를 진행했으니까 이거는 경매 진행이 자체가 그래서 잘못 진행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에 이겼어도 불허가를 내놓고 신권으로 세를 쳤다.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맞긴 맞는 얘기죠. 왜? 농지증이 필요 없는 농지를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해서 제출하는 조건이었으니까 불합리하게 경매를 진행한 건 맞지 않냐. 근데 8, 90%는 그렇게 했어도 그냥 농지증에 불허가 나지 않고 그냥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경매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새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담당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럽니다. 하여튼 불허가 났을 때 감정가격이 신권으로 새로 시작하면 법원에서 잘못한 거. 그래서 불허가 난 거. 먼저 가격으로 잘못됐을 때는 낙찰자가 잘못한 거. 매각 대금 지급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낙찰을 받으면은 잔금을 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몇 월 며칠 하라고 잔금 날짜가 딱 지정해서 전에도 못 내고 고에도 못 내고 곤란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언제까지 내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오면 그때까지 내면 되죠. 만약에 경우에 그때까지 내지 못하더라도 내지 않으면 다시 법원에서는 재경매를 신청합니다. 재경매를 신청을 해서 누가 낙찰 받기 전까지 잔금을 납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경매는 취하되고 잔금 납입을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지났어도. 다만 그 지난 만큼의 이자가 이제 내려왔다 그러면, 지났는데 이거 내려왔습니다 하면 어떻게 잠깐만 이렇게 얼마 지금 며칠 지났으니까 이자를 얼마를 더 주셔야지 됩니다. 그 이자를 부담하면은 늦게 내도 그 날짜가 지나도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각 낙찰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을 했으면은 나한테 원하면 점유권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낙찰을 받고 잔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점유권이 오지 않는다면 돈만 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나에게 내 부동산은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점유권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거기 세입자가 있든지 주인이 있든지 나가지 않고 버틸 때는 인도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도명령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죠. 인도명령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6개월 이내에 집행해무는 인도명령이 되지만은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거기에 있는 거주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지 됩니다. 이제 인도명령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다든지 유치권으로 있다든지 지분으로 매입을 했다든지 건물 매각죄의 토지만 내가 샀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돈을 내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도 점유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부동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일반 매매로는 잘 거래가 안 되죠. 일반 매매로 할 때는 잔금을 주고 이사 날짜 정하는 날 이사 나가는 거 보면서 잔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지만은 경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명도를 하지 못하면 낙찰을 받아도 명도를 하지 못한다면 내 부동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인도명령이라는 것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제가 얘기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유치권자, 지분만 매입했을 때, 건물 매각 제외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점유권을 획득할 수 없죠. 그러면 이렇게 점유권을 획득할 수 없는 부동산은 경매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내가 합의를 보든지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보든지 뭘로 해서라도 점유권을 내가 회복해서 나한테 가져올 수 있으면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즉 제가 여기서 이 강의하는 내용은 일반으로 점유를 할 수 없는 것을 낙찰을 받아서 점유권을 내가 가져와서 점유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파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파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여기 한 건 전부 다 파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점유권을 회수해오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이고 협상이 안 될 때는 소송을 해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압력을 줘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까지 했는데도 압력을 줬는데도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없이 경매로 다시 팔아야 돼요. 일반 매매로 못 파니까 다시 경매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낙찰 받아서 내가 협상을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경매로 다시 팔으려면 낙찰 받아서 팔아서 배당 받을 때까지 3년이 걸려요. 3년 동안 내 돈이 묶이는 겁니다. 권리 분석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묶이지 않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낙찰 못 받는 거는 겁내지 말고 묶이는 걸 조심해서 절대 묶이지 않게끔 하는 거를 보고 입찰에 들어가고 내가 얼마에 어떻게 팔 수 있다는 것이 결정이 됐을 때에 입찰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배당과 인도명령인데 선순위 세입자가 위장 세입자가 있을 수 있죠. 그 위장 세입자를 가려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등기가 되어 있을 수 있죠. 우리 이제 실전 사례에 나오는데 우리가 파주 쪽인가 뒤에 철원 쪽인가에 주택을 4분의 1을 지분으로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갖고 협상을 하자 했더니 협상을 안 하겠대요. 너희들이 지분 받아갖고 어떻게 할 건데? 그래?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점유권은 가져오지 못하지만 상대편의 점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4분의 3이 전부 다 형제들은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잘못했고 4분의 1 지분을 우리가 낙찰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다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당신이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주인 노릇을 못하게끔 할 수 있어 하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장을 냈습니다. 그때 이 상대편에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답변사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빨리 다 팔아서 나누자고 집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4분의 3은 가등기 쳐놨다. 그러니까 내가 경매를 집어넣기 전에 걔네들이 내가 4분의 1을 낙찰받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것 같으니까 자기네 지분을 전부 다 가등기를 쳐놓은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4분의 1을 낙찰받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되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은 손순이 가등기가 있죠. 다른 사람 낙찰받아야 못 받죠. 그러니까 그 애들이 나오, 빨리 다 팔아서 나누자. 나 환영한다. 다 팔아서 나누고 환영한다. 점잖게 얘기했죠. 나도 가등기 칠 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사회 행위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는 행위는 사회 행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협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순순히 가등기를 쳐놓을 수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가등기를 쳐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 우리가 전부 다 했으면 지분으로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4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은 거예요. (4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려고 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지분에다가 가등기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고 한 사람은 4분의 1 지분을 가등기를 쳐놨습니다. 그럼 나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으니까 팔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샀을 거 아니에요? 샀으면은 그 지분권자한테 돈을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아까 4분의 1 지분권자가 가등기를 쳐놨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법원에서는 가등기권자가 있고 본등기권자가 있죠. 그럼 배당을 주려면은 그 다 팔아서 나눴으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배당을 줘야 되는데 가등기권한테 줘요? 본등기한테 줘요? 배당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가등기한테 본등기한테 줘야 돼. 본등기. 어떻게 둘 다 줘요? 받을 건 하나밖에 없는데 4분의 1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주인은 둘이잖아. 지금 가등기자가 있고 본등기자가 있잖아요. 그럼 다 팔았다는데 가등기자한테 줘? 본등기자한테 줘? 아니요. 둘 다 안 주고 예치합니다. 예치하고 둘이 누가 주인인지 확답해 갖고 오면 그때 준다.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다든가 가등기를 없애버렸든가 그런 증명을 가져가면 배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가지고 경매 가등기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은 결정이 될 때까지 배당은 안 준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가등기를 가지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손순이 가등기를 만들어 놓는 게 많이 있었는데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거의 다 사회행위로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저번 우리 수강생님 음성에 있는 상가 경매가 나왔는데 토지는 5분의 4 건물은 3분의 1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나머지 토지의 4분의 1과 건물의 3분의 2가 주인이 달라. 그러니까 두 사람인가는 건물밖에 없고 한 사람은
땅밖에 없는데 땅과 건물이 다 땅은 4분의 3과 건물은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아침에 같이 가서 거기에 이제 상가가 있고 거기에 미용실이 있고 노래방이 있었고 그 저기 뭐 죽집이 있었고 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 미용실에 먼저 가갖고 우리가 4분의 1 낙찰받고 건물은 3분의 1이지만은 땅은 4분의 3을 낙찰받았다. 우리 준도로 살 테니까 당신이 우리하고 계약을 정식으로 하고 우리에게 월세를 준다 그러면은 당신 보증금이 1,000만 원일 때 1,000만 원 인정해 줄게 그랬더니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했거든. 그럼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다 계약했어. 그러니까 월세는 우리가 받는 거야. 땅 주인이 있고 건물 주인이 이제 너 왜 우리 돈 안 주냐? 너 엄마 우리 땅 사용했으니까 땅 지료를 내놔야 되잖아. 무슨 네가 집재를 받아가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은 자기 땅 쓰고 있으니까 이제 지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치는 거죠. 그때 내가 바로 가등기를 쳐놓으라고 그랬어요. 결국 한 1년, 2년 정도 있다가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하는데 땅 주인이 너무 많이 달라니까 협상이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땅 주인이 그럼 뭐 돈 내놓으라, 지료 내놓으라고 뭐 소송하니까 이쪽에서 에이, 그럴 바에 다 파서 나누자고 해버렸어. 그러니까 가등기를 쳐놓은 바람에 아무도 낙찰 못 받으니까 우리가 다시 가격이 떨어져서 낙찰 받아서 땅과 건물 전부 다를 가져온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아주 그 옛날 얘기, 한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몇 번 내가 할 때, 강의할 때도 이제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걸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연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그 사행위로 다 지금 걸어버립니다. 선순위 가등기 만들어 놓는. 자,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